자, 주요. 내가 녹화 눌렀나? 녹화 누른 거죠?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와가지고. 아멘, 주여.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전직이 아니고 현직 경제부 기자입니다. 현직 경제부 기자. 지금도 경제기사를 쓰고 있고요. 많은 CEO들과 인터뷰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설교는요, 그냥 누군가가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어쨌든 경제 분야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온 현직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오늘 소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돈 벌려고 했던 물론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가지고 돈 했던 그런 마음들이 참 부질없었구나. 왜? 어차피 무너질 텐데. 라는 어떤 팩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놓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 돈이, 여러분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던 이 돈이 과연 여러분들을 어떻게 배반하게 될지,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도끼가 여러분의 발등을 어떻게 찍을지 제가 오늘 낱낱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가지를 볼 겁니다. 10가지.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뉴월드는 전 세계 부동산 거품 붕괴를 꾀하고 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가요, 이 골드만삭스가 뉴월드 오더들의 앞잡이입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를 회계 조작을 해가지고요, 유로존에 편입할 수 없는 그런 약체 국가를 회계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를 유로존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위기를 촉발시킨 그 원인을 제공한 골드만삭스가요, 뭐라고 했냐면요,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보고서냐면 일부 주택시장 급등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등 이런 국가들의 실질적인 주택가격이 아주 급등하는 지역이라고 표했고요. 그럼 미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로존 국가들의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이 종류를 이원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다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의 위험을 예상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요, 글로벌 일부 주택시장 급등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어디의 약점을, 어디의 위험을 경고했냐면요, 독일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키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유로는요, 전통적으로 유럽의 3대 강국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요, 독일, 프랑스, 영국. 죽인다. 이게 여러분,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GDP도요, 얘네들 겁니다, 거의 다. 나머지는 약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피그즈 국가라고 하죠.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이탈리아, 이런 이 국가들이 지금 위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위기가. 이들이 터지면 연쇄부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터지는 것을 방어하는 유일한 힘이 지금 누구냐? 유일한 힘이 독일입니다. 유일한 버팀목이 얘네입니다. 프랑스요? 뉴스 봤죠? 프랑스 시한폭탄 대나 뉴스 보셨죠? 프랑스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를 계속 도우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때문에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유로존 국가. 왠지 아십니까? 이 프랑스 은행이요, 이 그리스에다가 지원하려고 보내준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누가 타격을 받나? 스페인? 아닙니다. 프랑스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걸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위험도. 익스포저.
프랑스가 그리스에 빌려준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리스가 디폴트는 배째라 나 못 갚는다라고 하면요. 프랑스가 그냥 망가질 수 있는 그처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그리스에 돈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가요. 간당간당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무너지면요. 유럽은 무너지는 겁니다. 3대 국가라니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근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독일이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요. 다른 전 세계 나라에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요. 지금 여기에 지원을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계속 돈 보내고 있고 이탈리아 주고 스페인 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얘가 지금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합니까? 독일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요. 지난달 그 단스크방크 네덜란드인데요.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은 집값 상승으로 건축분과 주택대출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스페인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으며 프랑스 주택시장 역시 고점의 역풍을 맞으면서 고전하고 있다고 유래했습니다. 자, 뭡니까? 지금 독일에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심각합니다. 유럽은 그냥 망가집니다. 이거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겁니다. 자, 독일의 버블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유럽에 어쨌든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유럽이 괜찮은 국가다, 유로존이 괜찮은 국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지 나머지 국가들은 너무 허약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있습니다. 어디 투자하려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쏟아집니까? 다 독일로 갑니다. 돈이 다 독일로 몰리는 겁니다. 독일에 돈이 몰리면 여러분 돈이 몰리면 무슨 짓 할까요? 자산버블이 형성됩니다. 그 돈 갖고요 막 부러운 이 돈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요 이 돈으로 부동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블이 이렇게 막 커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피그즈 국가, 유로존의 다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치면서 반사이익으로 독일이 주목되는 겁니다. 아, 독일은 안전자산이야. 야, 독일에 돈을 묻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돈들이 다 독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들어온 돈이 자산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꺼지면, 말해 뭐합니까?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 독일이 거품이 꺼진다는 것은요, 독일이 더 이상 이 나라에 지원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버블이 꺼진 나라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데 지원하는 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지원 못하죠. 얘네들 지원 못 받으면 삽니까? 그리스 지원 못 받으면 삽니까? 그리스가 돈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그리스 경제 다 망가졌는데. 그리고 그리스는요, 태생적으로 제조업이 붕괴돼서요, 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뭐만 갖고 있습니까? 관광산업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산업이요,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관광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십니다. 유로존 내에서 관광을 간 겁니다. 그래서 관광이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관광을 온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인원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서 수입을 들어왔냐면요. 타 유럽 국가에서 그리스를 온 거, 타 유럽 국가에서 스페인을 온 거, 그 돈으로 관광산업이 지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로존 자체가 지금 경기가 침체돼가지고요. 관광 안 갑니다.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지원을 못 받으면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는요, 태생적으로 국민성이 아주 개판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금 포탈은 그냥 한 20, 30%는 그냥 세금 그냥 탈세해버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탈세에 도와가지고 또 얼마 가져가고요. 나머지만 국가에 내는 아주 기형적인 국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는요, 텍스 많이 보내면요, 텍스 많이 보냈다는 그 돈이 나옵니다. 웃기는 나라입니다. 계단 많이 올라가면 계단 많이 올라갔다고 그 지원금이 나오고, 정부에서. 이런 나라가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국민성 자체가 아주 쓰레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독일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근데 독일이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독일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그즈 국가들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는 아니가지 이런 나라들이 붕괴될 것은요, 실은 날 잡아놓은 겁니다. 날 잡아놓은 겁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듯이 똑같이 날 잡아놓은 겁니다. 망할 날을.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 찰나에 이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독일의 위험이 예상된다. 따라서 뉴월드 오더는요, 지금 전 세계의 버블을 터뜨리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버블이 언제까지 지속해요? 제가 세계경제 붕괴 진행사 말씀드렸죠. 더 이상 이 버블이 너무나 커서, 이 버블 맞는 게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팽창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넘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전에 봤던 124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요. 이것도 좀 심각한 기사입니다. 중국의 신용대출 거품이요, 세계 최대랍니다. 얼마냐면요, 2011년 기준인데요, 중국의 GDP 대비, 일단 중국 기업들의 채무 규모는요, 중국의 GDP 대비 130%고요. 130%, 1.3배. 그러니까 중국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100만 원이 있다, 자산이. 그러면 빚은 130만 원. 이미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용대출의 거품 수준은요, GDP 대비 345%랍니다. 자, 신용대출이 뭡니까?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받아야 될 돈의 이 거품이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품이요, 345%.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 썩었다 하죠? 여러분, 중국은행에 비하면요, 정말 세 발의 핍니다. 왜냐하면 중국은행은 발표를 안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발표를 안 해요. 얘네가. 그래서 도대체 이 중국은행이 얼마나 썩었는지, 못 받을 돈 그 부실 채권이 얼마인지부터 해가지고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터지면 중국 무너지죠. 여러분, 중국의 신용 거품이 이것도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내 기업들의 채무 규모가 2011년 중국 GDP 대비 130%에 달했고, 신용대출 거품 수준은 GDP 대비 34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관련 산업 및 은행권뿐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중요한지, 제가 왜 두 번째로 뽑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제일 무역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출 주도형 기업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하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무역 의존도가 110%가 넘는 나라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 발전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자국민들이요, 수출 안 하고 해외와 거래 안 하고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첫째, 자원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토지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둘째, 인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수만으로 살 수 있으려면요,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인해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 수출을 안 하고서는 절대로 결단코 반드시 살아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취약적이죠. 근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요, 우리나라 제1의 수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말이 뭐합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이겁니다. 투수가 있습니다. 제가 투수고요, 청주영재가 포수입니다. 야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던지면 누군가는 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야구가 됩니다. 그렇죠. 공받기 놀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던지는 투수라면요, 중국은요, 포수였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던지고 중국이 받아주고, 우리가 던지고 중국이 받아주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용이 거품이 터져가지고요. 가라앉는다. 무너진다. 그러면 무엇을 잃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공을 던지는, 수출해야 되는 그 주요 수출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수출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마저 세계의 시장이라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 중국마저 우리의 수출 물량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중국이 못 받아준다면 일본에다 수출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은,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은 수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일본의 그 제조업 경쟁력은요, 정말 따라가기 힘듭니다. 대단한 애들입니다. 유럽에 수출할까요? 유럽 다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 미국 말이 뭐합니까? 미국은 지금 계속 우리 보고 이 원화를 절상시키라고. 그게 뭔 뜻입니까? 원화? 니네 원화 가치 높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건값 높여.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니네 물건 수입 안 할 거야. 여러분, 그 뜻입니다. 원화 가치를 올리라고 한 뜻은요, 야, 니들 나 수입 안 하고 싶다 라는 시그널을 우리나라에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수출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이 아니고선 지금. 근데 이게 막힌다. 이게 막힌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제가 이따가 부동산 얘기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 뒤로 넘어갈 겁니다. 정말 뒤로 넘어가가지고요, 막 골골 할 겁니다. 너무 끔찍해서. 어쨌든 중국의 신용대출 거품이 터지면 세계 최대, 이 중국 신용대출 거품이 세계 최대인데 이것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굉장히 심각한 경제 침체 혹은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유럽의 좀비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비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형태는 회사입니다. 근데 계속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자본만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끌어들였어요. 은행에서. 근데 그 이자 내기도 버거운 기업. 그걸 좀비 기업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요. 줄줄이 파산을 할 것 같답니다. 유럽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행은요, BIS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적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 채권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에요. A라는 기업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자를 받잖아요.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좀비 기업들이, 이 A라는 좀비 기업이. 근데 어느 순간, 안 돼. 100만 원 다시 갚아. 없어? 경매내라. 회사 경매는. 그 물건 뭐야? 경매줘.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은행이, 유럽은행이요. 유럽은행들이 자본 적적성 규제 강화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실을 털어내고, 우리 은행도 우리 먼저 살겠다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니네 상관하지 않아. 우리 먼저 살 거야. 우리 내 공화 섞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자만 받는 걸로 연명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이자가 왔어요. 그거 갚았어요. 원금도 줘야지. 우리 없어. 그래서 그래도 은행들이요. 그래,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유럽 은행들이요. 야, 우리 살아야지. 안 돼. 야, 더 이상 못 봐줘. 원금 내놔. 빌려준 거 내놔. 이런 유럽이 지금 이렇게 돌아섰다. 유로존 국가들의 은행들이 이렇게 돌아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유럽의 좀비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영국을 사례로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영국이요. 2012년 11월 기준 자료입니다. 최근 겁니다. 영국의 좀비 기업 수가요. 16만 개랍니다. 이는 영국 전체 기업의 10%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기업이 10개면요. 그 중에 1개는 좀비 기업이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영국이 무슨 나라였습니까? 유로존의 3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유로존의 3대 강국 중에 한 나라의 좀비 기업 수가 10%입니다.
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강국인데도 이래요. 그러면 강국이 아닌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는 좀비 기업들이 과연 10% 미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을 이끌어가는 그 절대 국가 중에 세 군데, 한 군데인 영국의 좀비 기업 수가 10%라면, 16만 개라면, 다른 나머지, 죄송하지만, 최진기 씨 표현으로 귀염둥이 국가들. 그들은 16만 개에 미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적어도 영국 기업의 몇 배다라고 보시는 것이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이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면 지금 여러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특히 그리스는요. 청년 실업이요. 52%입니다. 젊은이들 2명 만나가지고요. 너 실업자야? 2명 중에 1명은 거기에 끄덕입니다. 스페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비 기업에는요. 어쨌든 고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6만 개가 좀비 기업이지만 영국에서 이 16만 개 중에요. 어쨌든 한 4인 한 10명씩 할까요? 10명씩? 기업? 10명씩 그럼 16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른 유럽의 어떤 그 기업들도요, 보통 한 100만 명씩은 종사한다고 봅시다. 좀비 기업에. 근데 유럽이 자기 자본 적정성 규제를 강화해가지고요, 이 돈을 한꺼번에 확 회수한다. 그리고 좀비 기업들이 부서진다. 디폴트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실업률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갑니다. 실업률 쭉 올라갑니다. 완전 거지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난다. 폭동. 유럽에. 일자리 달라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기사인데요. 저는 이 기사 보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기사 보고. 유럽의 좀기업들 줄줄이 파산이기. 이 기사입니다. 제가 돌려서 리라이트에 쓴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너지죠. 그냥 무너지죠. 말이 뭐합니까? 그냥 무너지죠. 우리나라 유럽의 경제 규모가 게임은 어쨌든 안 됩니다. 네 번째요. 국내 경제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 통계청이 10개의 주요 지표 중에 우리나라 7개 지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0개 중에 7개가 뭐냐면 수출 수입액, 수출 줄고 수입 줄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 설비 투자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기업이 설비를 안 하는 겁니다. 기업이 왜 설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요, 현금 보유고가 장난 아닙니다. 막 버는 족족 쌓아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회복될 성도님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면 지금 한 3시간을 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있다는 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요, 유럽 위기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경제가 최대 위기는요, 첫째, 유럽. 그렇죠, 유럽. 둘째, 가계부채. 그렇죠, 가계부채. 자, 이거를 미안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유럽 위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 돈 좀 쓰지 뭐. 야, 얼마 필요하니? 그리스 얼마 필요하니? 뭐? 1만 줘? 내가 줄게. 아닌 거 아시죠? 유로는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그 정부 그리고 기업 민간 합치면요. 우리나라 부채가 GDP 한 3,000조가 넘어갑니다. 3,000조가 넘어. 우리도 빚덩이에 허덕이고 있는데 못 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럽. 잘 들으세요.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요. 이것이 최대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영원히 곤두박질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입니다. 유럽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가계부채.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가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요, 내수인데요. 뭐, 어쨌든,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한 3시간 밤새야 돼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 그러므로, 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뭡니까? 이 유럽,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로 만드는 이 두 가지 큰 걸림돌을 얘기한 것들. 이것이 해결돼야지 우리나라가 산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모두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는 지금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외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치 망나니가 와가지고 이제 목에 칼을 치려고 하는데요. 그건 좀 표현이 이상한가? 어쨌든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기만을, 망나니가 제발 나를 목을 안 쳐주기만을, 왕이 내게 사약을 안 내려주기만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아무것도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는요, IMF 때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다섯 번째, 한국 빚, GDP의 2배 넘었다. 우리나라 정부 기업 가계가 국내 총생산의 약 2.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금융감독원이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뭔지 국내 총생산의 234%네요. 2.3배니까 234%. 쉽게 말해 200%라고 잡읍시다. 200%. 자, 우리나라 1년 GDP가요 1,000조입니다. 1,000조. 대략 1,000조입니다. 그런데 2배면요 빚이 2,000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빠진 것들, 뭐 전세 값이니 뭐 그 이야기 포함시키기 힘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그냥 뭐 여기 나오는 대로 합시다. 2,000조라고 합시다. 빚이 2,000조입니다. 자, 1,000조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 달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가구에 한 명당 한 2천만 원씩 번다고 합시다. 근데 빚이 2배면요 빚이 4천만 원. 지금 이 기사대로 1인당 짓고 있는 빚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들이 이 4천만 원 갚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상아 어디 갔니? 태영이 4천만 원 갚아볼래? 제발 웃고만 있잖아요. 나를 죽여 그러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 네가 전도사야. 뭘 뜻합니까? 이 빚을 누가 다 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들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4인 가족으로 봅시다. 4인 가족으로. 자, 1인당 4천만 원인데 4인 가족이 뭡니까? 곱하기 4. 얼마입니까? 4, 4, 16. 1억 6천? 1억 6천. 여러분의 아버지들이요 1억 6천만 원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억 6천만 원을 빚지고 있는데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조금만 올리면.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요 갚아야 될 돈이 막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빚을 다 떠안고 있는 어르신들. 근데 이 빚이 다 뭡니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이 빚이 다 뭡니까? 80%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1억 6천만 원씩 갖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 부동산 시대가 끝나버린다면.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예, 이거 6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대우명이 거지가 되는 소리가 들리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지금 1억 6천만 원씩 부동산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는 둘째치고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빚은요, 이 가계부채는요, 우리나라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 가계부채, 이 버블은요, 팡!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부동산, 그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그 위기, 엄청난 그 위기, 그게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2일.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 주일 6시 32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이 거지가 되는 소리가 들리다. 여러분, 경기도가요, 지금 집을 막 짓고 있어요. 얼마를 짓고 있냐? 407개의 지구에서요, 143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게 2-3년 안에 공급이 된답니다. 2-3년 안에.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먼저 이 물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경기도 내 현재 460만 호의 31%에 달하는 규모랍니다. 지금 경기도의 집이요, 약 460만 호가 건설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경기도에. 근데 추가로 143만 호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19일 경기도의회 조성욱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요,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 주택 보급률이 얼마인지 조사를 했더니요, 지금 99%입니다.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99%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가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계는 그렇습니다. 많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31%가 더 추가되면 조 의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대량 미분양 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기업 도산과 함께 국가 전체에 대한 건설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조 의원의 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그 외에도 그 LH 140조 부채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건 처치하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추적해 봅시다. 뭘 의미하는지. 자, 졸린 분들은 일어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돈 주고 들을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 발표 안 합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희망을 꺾는 거 이런 거 발표 안 합니다. 언론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집 우리가 확인할 거네요. 첫째, 자, 먼저 공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공항이란 여러분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것을 공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급이 엄청납니다. 물량 공급이 엄청나는데 그걸 사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를 공항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공항의 의미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심할 때 그때가 바로 공항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기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거는 제가 따로 매단 그 기사고요. 경기도 지금 짓짓는 중 407개 지구석 143억 공급. 이 기사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주택 공항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공항이. 왜 그런지. 어쨌든 지금 이게 약 2-3년 안에 이 엄청난 물량이 경기도 내에 쏟아질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집값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잘 쉽게 좀 안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달아서 이게 2, 3년 안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럽 위기 해결된 거 없고요. 미국의 재정 절벽 해결된 거 없고요. 글로벌 경기가 계속 침체인 가운데서 우리나라 주택 경기만 활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위기 침체입니다. 근데 2, 3년 내에 지금 경기도 내에 2, 3년 내에 이 143만 호라는 엄청난 물량이 또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쉬운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지금도 물건이 좀 많아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게 한 1,000원 한다고 합시다. 쉽게 얘기할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1,000원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한 2개 만들었을 때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100개 만든다고 칩시다. 이 값어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흔해지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 지금 가뜩이나 집에 대해서요. 여기서 143호가 더 공급되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뭡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주택 보급률이요. 130%가 됩니다. 130%.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30%. 그럼 물량이 엄청나게 과잉 공급된 거예요. 과잉 공급. 그러면 집값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다른 물건들은 많이 공급하면 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집만을 많이 공급하면 집이 값이 오르나요? 그런 이상한 건가요, 집이? 집도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집도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데 143만 호가 또 공급된답니다. 그럼 이때 2, 3년 내 경기도 내 주택 보급률이 13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있습니다. 2015년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 2015년 세종시를 이전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그 정부 청사부터 해가지고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자기 집을 버리고요. 세종시 그리고 기업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지방. 2015년에. 그러면 여기 143만 호 플러스 됐습니다. 그리고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세종시와 기타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경기도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약 72만 호가 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8년이 되면요. 집을 살 수 있는 인구가요. 현저하게 줄어든답니다. 25세에서 49세까지가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가 너무나 빨라져가지고요. 지금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2018년이 되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엄청나게 집을 살 수 있는 그 수요층이 완전히 박살나서 줄어든답니다. 이 모든 악재가 여기에 다 껴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기사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빚 80%가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만기 대출을 지금 만기 대출을 상환해야 되죠. 은행 가서 거래할 때 뭐 5년 거치 뭐 만기 이런 식으로 하죠.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 갚든가 아니면 원금 이자 조금씩 갚아나가는데 어쨌든 그 만기에 돌아왔을 때 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그 비율이요 한 1%가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거의 99%는 나 돈 없는데 연장해 주세요. 내가 이자만 더 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97%가 넘는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못 갚고 그냥 근근히 이자만 내면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통계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빚이 뭡니까? 이 빚이 약 1억 6천만 원씩 갖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가계부채가 안 터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거의 다 나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국민소득이 막 4만 불씩 돼가지고 막 이자 막 20만 원씩 내는데 막 나중에 뭐 60만 원씩 막 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외에는 근데 희박하죠. 희박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경제개발 도상국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느 정도 이 무역 탑10 가면서요. 이런 완전 개발도상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경제가 막 10% 20%씩 막 이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이 2만에서 4만 달러 이렇게 쉽게 간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3% 예측하고 있습니다. 탁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민소득이 올라가가지고 이자를 더 많이 해서 가계부채를 해결한다? 이 쓰기 아주 있는 게 바라보는 게 대단히 희귀하다, 힘들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뿐입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뿐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집값이 가뜩이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2, 3년 내에 경기도 내 143만가 또 건설하고 그리고 2015년에 세정시와 혁신도시로 경기도 내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수도권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2018년에는 이 집을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생산 인력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확 줄어버리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부동산 가격의 완전 대폭락. 부동산 가격의 완전한 폭락. 이게 곧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80%에 해당하는 이 가계 부채가 곧 몇 년 안에 터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부동산 부채가요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 줄 아세요? 부동산 부채가 뭐 호남, 부산, 경기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호남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다 경기도 수도권으로 와가지고 빚내서 거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빚내서 전세들 하고 빚내서 집 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수도권 부동산 버블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가 깨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밀집 지역인 경기도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깨진다는 겁니다. 박살난다는 겁니다. 이런데 한국 경제가 안 무너진다고요? 이거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부동산 침체가 어느 정도인지요? 나와 있습니다. 7번째. 하청대금 못 받은 피해 기업 3,000곳에 달해. 이게 뭐냐면 원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요. 그들이 이 소규모에게 하청 주는 겁니다. 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그리고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부도나면서요. 또 경제 위기로 경제가 막 무너지면서요. 돈을 못 준 겁니다. 그 기업들이 3,000곳이랍니다. 이 3,000곳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3,000곳에 5명 잡을까요? 10명 잡을까요? 인부들? 10명 잡을까요? 그러면 3,000곳에 10명이면 몇 명입니까? 3만 명. 3만 명이 길거리에 나가는 겁니다. 3만 명. 이 3만 명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이 3만 명들이 경기도에 살겠다고 저 시골에서 경기도 살겠다고 상경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부동산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3,000곳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파산 위기에 있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도대체 우리 내수가 얼마나 어려우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끔찍한 겁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오늘도 웃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자, IMF 이후 15년인데요. 뉴스 영상 하나 보십시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7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위험한지. 저희 회사 성공 비결이요. 능력보다 실력과 열정을 먼저 보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매일 점심을 가니까 가족들도 좋아하고 회사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광고입니다, 광고. 21초니까요. 내일 희망이 있다. 15년 전 오늘은 우리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6%까지 추락해서 2003년 카드 사태 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 9월 제조업 가동률도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또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설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도가 난 한 가구회사. 기계를 다 처분해 공장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합판 몇 장과 쌓인 토합이 가구 공장이었음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런 중견 가구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원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도 중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가구 산업을 위축시킨 겁니다. 보다 없고 저가를 드셔야 되고 보험을 주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활기를 잃자 중고기계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바로 풀려서 다른 사람들이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뭐 대장사나 다 그런 데로 잘 넘겼는데 지금은 이게 불황이 너무 깊어요. 점심시간 서울의 한 무료 급식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식사 인원은 IMF 때보다 3배쯤 늘었습니다. 불황의 여파는 대기업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희망퇴직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하고 있겠습니다. 유럽발 위기로 촉발된 이번 세계 경기 침체는 15년 전 IMF 사태와 달리 우리 힘만으로 해결 가능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서경채입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채권도 버블이랍니다. 채권. 여러분,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버블이랍니다. 채권 얘기하려면 또 한 1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사만 읽어드리고 이게 위험하다라고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T,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19일날 채권 버블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채권은요, 주식, 선물, 원유, 그 어떤 상품 시장보다 굉장히 큰,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채권 시장이 크냐면요, 전 세계 채권 시가총액 규모는요, 약 100조 달러입니다. 주식이 4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채권이 2배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터진다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세트 메스터 최고 투자 책임자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채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버블이 터지면 닷컴 버블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FT가 뭐라고 그 기사를 썼냐면요, 현재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1.5%대에 불과하며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이런 조건을 감내하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버블의 전형적인 징조다. 채권에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채권에 버블이 터지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요, 그냥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이 채권 버블이 터지려고 한다. 위험이 있다라고 FT가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은행의 부실 채권. 이게 어떻게 우리 부동산의 위기로 올 수 있는지 마지막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광고 나올 텐데 안 나오나? 스킵 안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세계 경기 침체와 내수 경기 부진으로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줄면서 금융권의 여신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실채권 목표 비율을 달성해야 하는 은행과 수익성 악화로 적자에 빠질 저축은행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권수혁 기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축은행 은행할 사람 있으면 돈 다 빼세요. 저축은행 또 무너질 겁니다. 돈 다 빼세요. 이 가운데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이하 여신, 부실채권 규모는 21조 9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중소기업의 여신 8,700억 원을 합하면 부실채권은 최소 22조 7,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56%에서 1.62%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1.3%로 낮춰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4조 5천억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의 재정절벽이나 부동산 가격 급락 등 국내외 충격이 가해진다면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경험했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하고 동시에 그 상황에서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안 해주면 한 8배 소식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결과. 오케이, 이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있는데요.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마무리하고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부동산 만기 상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몇 프로가 우리 더 연기해 주세요. 연기일세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97%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97%가. 자, 97%가 넘는 사람들이 은행이 이제 갔어요. 다음 내년도 이 만기 연장 때가 돌아왔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연장 좀 해주세요. 돈 없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자기들의 BIS 비율이나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은행이 안 돼. 이제 더 못 봐주겠네? 연장도 못 치겠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죄송하지만 97%는 다 날아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은행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이 그래, 오케이, 이번 연도에 해줄게 라고 하면 또 그냥 하루 그냥 연장하는 거고요. 근데 은행이 야, 우리도 못 살겠는데? 안 돼, 너 집 내놔 라고 해버리면 그냥 가계부채가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길을 걷고 있냐면요, 은행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살얼음판 위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스케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하면 스케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지 돼요. 제발 심각성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미래 없어요. 아니, 부동산뿐만이겠습니까? 주식 미래 있습니까? 주식 미래 없어요. 채권은요, 미래 없어요. 버블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테크 미래가 없어요. 아니, 재테크가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한국이 미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한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미국은 미래 있어요? 미국도 없어요, 미래가. 나중에 미국 경제 한번 달아드릴게요. 얼마나 참담한지, 미국 경제가. 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산다는 것이요, 정말 미래가 없는, 정말 아무런 미래가 없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살얼음판을 살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진실이에요. 언제 살얼음판이 꺼져가지고 거기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죽을까? 여러분, 그거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 시대, 우리 시대예요.
이런 엄청난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데 여전히 세상, 꿈, 돈. 죄송한데 무식한 거예요. 세상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돈이 현금 한 100억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종이에요, 종이. 어떤 국가라는 전체 시스템이 이것을 돈이야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돈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무너지는데 국가 그것을 보증해주는, 그래 이거 돈이야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보증 수표 자체가 박살이 나는데 내가 100억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시점이라니까요. 여러분 꿈 없어야 돼요. 절 꿈꾸라고 하지 마세요. 꿈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꾸어야 될 단 하나의 꿈은요, 천국 가는 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가보면 알아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속히 근력 길러가지고요, 땅 팔지 마시고요, 땅 잘 팔 수 있게, 우리 모든 세상에 대한 미련과 모든 세상에 대한 꿈과 모든 세상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다 이 시간 버리고 오직 하나 성경, 오직 하나 기도,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을 힘쓰고 애쓰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시퍼렇게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1등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학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어서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끼리 천국 준비해서 천국을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받은 것을 거저받았사오니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저 나눠줘서 한 명이라도 세상 끊고 예수 바라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